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입탐지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수업에서는 침입탐지 시스템 기본적인 이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침입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또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여러 가지 침입 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또 설치를 해보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간간히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필요한 프로그램들 한번 설치하고 돌려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IP 주소와 네트워크입니다. 이 내용 역시 교재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침입 탐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한 70-80% 이상은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요. 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수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향후에 이 침입 탐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 샘플이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런 샘플 네트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겠구나, 연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성 요소는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장치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라우터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가 있고 사방으로 화살표가 있는 이런 그림으로 원이 조금 삐딱하게 되어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라우터라는 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라우터의 역할은 IP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가져다주는, 즉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 확인하면은 그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확인하는 게 바로 라우터고요. 다음 스위치 혹은 허브가 있습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네트워크 데이터를 내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스위치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우터는 IP 주소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3계층입니다. 스위치, 허브는 IP 주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맥 주소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하드웨어 주소. 그래서 2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요소들도 네트워크 상에는 많이 설치가 되지만 크게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라우터, 스위치,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면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굳이 네트워크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포멀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보면은 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 OSI 7계층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계층부터 갑니다. 1계층부터 가지 않고 7계층부터 갑니다. 거꾸로. 왜?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7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서 하위 계층으로 전달하고 또 하위 계층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하위 계층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6계층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사용자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있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8계층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죠?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꼭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OSI 8계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가장 우리의 일선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 7계층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같은 것도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프로토콜 중에서도 직접 우리 인간이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6계층.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표현 계층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주는 정보를 통신에게 적당한 형태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래층, 세션층에서 전달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맞게 변환을 한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사용자에게 직접 맞닿는 계층이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내지는 컴퓨터가 사용한 정보를 사용자에 맞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 필요하겠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트워크 통신은 기본적으로 전압입니다. 랜선 같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랜선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압 신호를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서 해석을 해주고 눈에 보여주는 건데 그거 번역해주는 거 누가 하느냐? 사람이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볼 수 있게 표현해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어느 계층에서 하느냐?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정보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거나 폐쇄를 하는데요. 정보가 흐르는 통로는 있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랜선, 무선망 구간. 이게 아니야? 그거 말고요. 논리적으로 정보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거나 폐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전화 교환을 할 때 물리적으로 전화를 전화 케이블을 여기서 저기로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세션 계층에서 통로를 만들어서 번호와 번호 사이를 연결해주고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션 계층이 보통 이제 IP 주소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각 컴퓨터들끼리 또 가상의 회선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세션 계층에서는 특별히 암호를 확인하거나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우리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나 세션 계층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계층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하나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션 계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OSI 7계층에서 뭐 다른 계층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 보안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4계층이고 정보의 전달을 관리 감독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정보의 전달을 관리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온 정보를 세션층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보낼 것인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보낼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역할, 그리고 어느 응용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보를 네트워크 계층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4계층, 포트 번호. TCP, UDP라는 프로토콜이 이 4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4계층 정보들이 포트 번호라는 정보를 사용을 하고요. 포트 번호가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분을 해 줍니다. 예. 그럼 이제 쭉 이게 연관이 돼서 머릿속에 쭉 나와야 됩니다. 트랜스포트 계층 하면 4계층이고요. 전송 계층 하면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매칭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중요한 정보는 포트 번호. 자,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정보가 전달될 상대의 주소를 찾거나 나에게 온 정보 주소를 확인해서 내 것이면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IP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주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계층은 집 주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P 번호는 집 주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달된 상대의 주소를 찾는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2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층에서 확인한 주소의 상대와 물리적 연결을 위한 통로를 열고 유지 및 오류 검출과 수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고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층에서 확인한 주소, 상대와 물리적 연결을 위한 통로를 연다라고 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데 관여한다라기보다는 오류 검출, 수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계층. 그리고 1계층은 물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받은 정보를 비트 단위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정보는 이진수로 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표현된 정보들은 이진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진수로 표현을 해서 송수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한 것을 비트 단위로 쪼갠 다음에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전압의 높낮이. 그래서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수를 전압의 높고 낮음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물리계층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또 변환해서 발송을 하기도 하고요. 수신한 전기적 신호들을 비트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전압이 높으면 1, 낮으면 0 이런 것들을 비트 단위로 변환해주고 비트 단위로 변환해주면 이진수라는 것이 되고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10진수로 변환하거나 아스키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상위 계층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변환하는 순서를 OSI 7계층이라는 것으로 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 OSI 7계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입 탐지라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짚어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OSI 7계층에 대한 구조, 그리고 각 구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 그림 하나로서 OSI 7계층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물리계층부터 볼게요. 자, 물리계층은 뭐라 그랬죠? 전기적 신호 주고받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기적 신호가 송수신이 될 수 있는 랜선, 이런 것도 물리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랜카드라 그래서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카드라 그래서 랜카드에서 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물리계층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무선을 많이 쓰잖아요. 무선망에서 무선이라는 것이 송수신 되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런 공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물리계층에 속합니다. 또 여기서 묶어놨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 이 계층 맥주소라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맥주소라는 걸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 물리계층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정의된 프로토콜로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이라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더넷이 사용하는 주요 정보는 맥주소가 되겠고요. 3계층으로 올라옵니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IP 주소입니다. 각 컴퓨터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주소, IP 주소고요. 보통 많이 소개되는 프로토콜로 ICM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CMP 프로토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IP 주소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신호만 딱 보내고 끝입니다. 물론 이제 리스폰스도 받고요. 신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들 핑이라는 명령어 많이 들어보셨고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핑이라는 명령어가 ICMP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OS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ICMP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해 놓은 게 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또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는 이 ARP라는 것을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실제 네트워크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맥 주소라는 거하고요. 또 네트워크 계층의 IP 주소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이 R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ARP라는 프로토콜은 IP 주소, 특정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어느 맥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IP 주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모두 IP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IP 주소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어요. 맥 주소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바꾸면 변화가 됩니다만은 하드웨어에 아예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은 맥 주소는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IP 주소를 변화하지 않는 맥 주소로 연결해주는 상대방의 맥 주소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IP 주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내부에 어느 영역에 IP 주소라는 게 저장이 되고 그걸 수정해주면 IP 주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통신은 수행하지만 저장 장치가 없는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맥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맥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나의 IP 주소를 몰라서 다른 시스템에 조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R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RARP라는 프로토콜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보통 ARP라는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동적인 변화할 수 있는 IP 주소를 고정되어 있는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 특정 IP 주소를 가진 상대의 맥 주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ARP라는 프로토콜이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IP 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ARP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맥 주소를 물어보는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네. 다음 4계층으로 넘어갑니다.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TCP와 UDP.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 세 가지 계층은 보통 묶어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다릅니다만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 세션, 프레젠테이션 계층 기능도 한꺼번에 구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스몰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 SMTP라는 것도 있고요. SMTP.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런 것들 역시 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어플리케이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들은요, 각 구성 요소들이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직접 눈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법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TP는 보통은 FT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프로토콜을 활용을 합니다만은 FTP 프로토콜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과 관련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송수신을 할 수 있어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없이. 그러니까 프로토콜 자체를 인간이 직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FTP라는 프로토콜이고 DNS, SMMP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프로토콜로 그 하위 계층에 있는 TCP, UDP 또는 ICMP, ARP 이런 것들과 구분이 됩니다. 또 목적이 인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7계층 상위에 있는 그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계층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프로토콜들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정보에 따라서 계층별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본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조 중에서 특히 IP라는 프로토콜의 헤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각각의 데이터 구조, 특히 이 헤더 구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각 기능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구조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있어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설명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헤더 구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더 구조의 각각의 기능들 제가 별도로 별도로 그 자료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 검색해가지고 IP 헤더 구조 이렇게만 해도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설명 자료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먼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VER 버전이라고 합니다. 4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버전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IP 그럽니다만 IP는 사실 버전 1부터 쭉 여러 가지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IP 버전 4, IPv4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IPv4에서 한 단계 더 나간 IPv6, IP 버전 6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IP라 그랬는데 버전이라는 것은 IP 주소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하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IP 버전 4,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IP 버전 4를 볼 것 같으면은요, 각각의 IP 주소가 0부터 255까지 쓸 수 있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 버전 4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내부 네트워크에서 하면은 192.168.0.1부터 어느 숫자 뭐 이렇게 있는 것들 다 IP 버전 4로 이루어진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소가 이미 고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4 구조는 처음에 이 IP 버전 4라는 것을 개발할 당시에 보안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섬 정도밖에 없고 IP 주소를 위조한다든가 이런 공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IP 버전 6, 주소도 이미 다 떨어졌고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IP 버전 6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이라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은 IP 버전 4일 경우에 숫자가 4, 이진수로 따지자면은 4개의 비트로 표현해 주니까 이진수로 따지자면은 0100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LEN, 헤더 랭스라고 그래서요. IP 프로토콜의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헤더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20바이트에서 길게는 60바이트까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4비트 단위로 나눠주는 거죠. 4비트 내에 20부터 6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줄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4비트가 되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4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 크기는 얼마죠? 예, 여러분들 4비트 숫자의 최대 크기다 그러면은 비트로 1111입니다. 그러면 자, 가장 마지막 숫자는 1이고 그 다음은 숫자 2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숫자 4, 그 다음은 숫자 8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즉 8, 4, 2, 1 해서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8, 4, 2, 1 하면은 15까지 0부터 15까지를 여기서 숫자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20에서 60바이트하고 매칭을 시켜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타입 오브 서비스, 서비스 타입이라고도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만 8비트가 있습니다. 이 타입 오브 서비스는 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지연 통신 효율이나 신뢰성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oS나 우선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영역이 바로 타입 오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토탈 랭스 전체 길이 IP 프로토콜의 헤더하고 데이터까지 다 합친 길이를 여기서 또 표현해줍니다. 헤더 길이는 4비트로 해서 표현해준다 그랬죠? 전체 길이는 16비트로 해서 표현해줍니다. 다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패킷이 나눠졌을 때 식별하기 위한 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패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P 구조에서 크기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보내진 않아요. 하나의 헤더에 딸려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